자, 책 730페이지입니다. 730페이지 공급 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이 공급 질서 교란 금지를 간단하게 청약 통장 팔지 마라 부족받습니다. 1번 대상핵입니다. 1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줄거 봅시다. 증서 또는 지위입니다. 증서 또는 지위를 줄거 봅시다. 양도, 양수, 가로 건너뛰고 이를 알선, 또 양도, 양수, 알선 목적으로 광고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가 네 가지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양도, 양수에 가르치고 매매증여, 권리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줄거 나죠? 상속 저당제. 하지 마라가 네 가지고 해로 괜찮다가 두 가지요. 양도, 양수, 알선, 광고는 금지고 상속과 저당은 허용이고. 그러니까 주로 답이 상속 저당입니다. 상속 저당은 허용. 자, 이제 금지입니다. 금지. 누구든지 거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 또는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밖에서는 안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밑 옆에 박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지 말았는데 증서나 지위에 뭐가 있는가? 1번 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지위에 씁시다.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그 지위는 주택조합, 지역직장조합원의 지위예요. 지역직장조합원의 지위. 2번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입니다. 3번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나중에 지불 받을 수 있어요. 4번에 기억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확인서. 일본 딱지 그러는데 그 무허가 건물 확인서나 시군구가 발행해줬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확인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주택에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증서죠. 증서. 니은 공공사업 시행을 인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는 증서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는 전부 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하고 지위입니다. 그 박스는 이해하죠. 주택조합원의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상환 사채, 시군구 발행하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에 대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주 대책에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렇게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단 상속 저당은 된다. 2번 위반 효과입니다. 하지 마라 했습니다. 1번 지위무효 계약 취소. 국장 사업주 때는 다음 같고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체크합시다. 지위무효, 이미 체결된 체크합시다. 계약은 취소. 자, 그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면 신청 못해요. 지위를 무효로 하니까 신청 못하는데 이게 적발이 안 돼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당첨이 됐어요. 계약 체결했어요.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무효가 안 됩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것은 취소입니다. 취소.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적발되면 그 계약은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다. 지위무효 계약 취소. 2번 환매는 뭐냐? 환매는 자 공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적발이 되면은 계약을 취소시키면 되는데 거기서 적발이 안 되고 이미 입주가 끝났어요. 들어가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사들인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주체가 위 1 위반한 자에게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주택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을 한다.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대령은 X고 사업주체 환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번 태거명령입니다. 사업주체가 매수인의 주택가를 지급합니다. 산자에게 준다. 또는 매수인을 알 수 없어가지고 법원에다 공탁합니다. 주택 가격을 주든가 매수인을 주든가 어디 있나 몰라 법원에 공탁했으면 주택에 입주돼 있는 자에게 나가라고 태거 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태거 명령. 그리고 4번 입주자격자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말인 하루 적발이 되면 10년 이내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받습니다.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벌칙, 처벌조항은 3년 3천입니다. 3년 3천.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 질서 결항 금지 문제 나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해해야 돼요. 주택조합원의 지위, 청약통장, 주택상환사채,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금을 확인서, 철거 예정진면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에 대한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하지 마라, 하라. 이거 구분하는 게요. 하지 마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도 괜찮다는 상속, 저당 괜찮고. 하지 마라에서 적발이 됐을 때 첫 번째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세 번째 사업주체 환매, 네 번째 퇴거명령, 다섯 번째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여섯 번째 3년 3천 처벌받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런데 출제가 돼요. 그 다음 넘겨보면 이제 734페이지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6월 달에 가서 한 번쯤 합시다. 뭐 중요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747페이지 보칙, 747 보칙, 토지 임대 분양주택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750페이지 가면 2번 주택자금입니다. 주택자금. 주택자금에서 첫 번째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자, 주택상환사채는 글자 그대로 주택으로 돌려받는 사채입니다. 1번. 자, 이 사채 사면 집주입니다. 집. 1번. 누가 발행한가?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주권하죠.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2번 발행요건. 이 토지공사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고 망할 일은 없습니다. 토지공사는 안 망해요. 등록사업자가 민간건설회사니까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망해버리면 뒤책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2번 발행요건. 등록사업자는 아무나 안 돼요. 자본금 자산변경 기준을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을 맞고 금융기관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가 있다. 즉 등록사업자는 보증. 등록사업자는 보증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박스 지금 보지 말고 밑에 2번 승인. 주택상환사채 발행 작성에서 국장 승인 받습니다. 누구 승인이냐? 국장 승인, 국장 승인. 자, 발행 방법은 1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이고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기명증권, 그리고 기명증권이면 그 사람 이름이 나타나고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안중요하고 3번 상한기한은 3년만 잡아요. 3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한기한은 3년. 4번 주택상환사채료입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그럴 줄 알고 지급 보증 받았어요. 지장 없습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니까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5번 양도 중도 해약인데 1번 금지입니다. 금지.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중도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도 하다가 걸리막하였죠. 3년 3천 처벌이요. 양도 중도 해약 안 되는데, 다만 해외 이주 등, 그러면 해외 이주 등 이민간도 어쩌고 팔아야지. 그 밑에 등 사유가 나오니까 서술 읽어보고 해외 이주 등 그러면 양도 돼요. 2번 명의 변경. 해외 이민 간다고 팔았어요. 그러면 샀다. 산 자는 어떻게 할 거냐? 기명증권에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취득자는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발행회사 가면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 자기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가 자기 이름 써서 명의를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하며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취득한 자는 발행회사 가면 원부 있으니까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가 자기 이름 써놔야 발행자나 누구한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6번 상환의 1번은 패스고 의미 없고 2번 현금상환은 의미 없고 3번 상법적입니다. 상법적.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사채 발행입니다. 주택상환사채에 대해서 이 지금
등록 사업자는 민간이 즉 사적 주체가 채권 발행할 때 절차가 우리나라는 상법입니다. 상법. 주택 상환사채 발행서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 따라가라 이 얘기고, 거기까지가 주택 상환사채인데, 정리하면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으로 돌려받은 사채인데 토지공사하고 등록 사업자 발행한다. 등록 사업자는 부도날지 모르니까 금융원에 지급보증 받아야 한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 승인은 국장이 한다. 이거 김영증권이고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하고 상한기간은 3년이고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효력이 영향이 없고 주택상환사채 양도 중도액 안 되는데 해외 이주는 그때는 되고 취득자는 발행회사 가서 원부에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성명 써야 대항력 갖고,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을 따르고, 그 다음에 752페이지 군민대사업 특별하게 X고 753페이지에 기타 관련 규정 등 1번 X고 넘기면 2번 X고 3번 X고 4번 X고 5번 분양권 전매 신고 포상금 건당 1,000만원 신고 포상 있습니다. 그 제도 알아야 돼요. 분양권 전매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 1,000만원 있다 그것만 알고, 나머지 뭐 6번 청문이 있는데 청문 넘겨봐요. 넘겨보면 청문 언제 하냐 끝맺음이 취소 말소 말소 처분하고 취소 처분할 때만 청문한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테니까 말소하고 취소만 청문한 게 알고 7번은 X. 그 다음에 옆에 벌칙은 X입니다. X 이렇게 해서 주택법 끝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문제 6번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6번 보게 되면 6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요건이 다 틀린 것은 원룸형입니다.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설치해야 된다. 맞는 말이요. 2번 전용면적 20인 경우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은 1개 공간 해야 된다. 30 이하면 1개 해야 하고 30 미만이면 1개 하고 30 이상은 2개 할 수 있다니까 20이면 반드시 하나만 하고. 3번 전용면적이 40인 경우는 욕실 보일러 제외하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고. 5번 전용면적 60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원룸형은 전용면적이 50이하입니다. 60이면 원룸형이 안됩니다. X네요. 5번 각 세대는 지하에 설치해서는 마라. 답 4번. 7번 주택법 용어 틀린 거 1번 단지 안에 도로 주민들이 없으니까 부대. 2번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주민들이 없으니까 부대. 3번 단지 안에 생활복리 근생 단지 내 상가 주민들이 많으니까 복리. 4번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전기는 간선. 5번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없으니까 부대. 답은 2번이네요. 8번 주택조합이 다 틀린 것은 1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데는 관할 시도 허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 군, 구, 신고입니다. 신고. 틀렸죠?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은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 3번 전용면적 70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될 수 없다니까 맞는 말이고. 4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설립인가 취소사입니다. 5번 특이과열지구에 설립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선 선정할 때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지위 인정해서 안 됩니다. 특이과열지구에서는 접수 순위에 따라 지위 인정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은 1번이네요. 문제 9번입니다. 주택조합이다.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관할 시군구 인가가 아니고 또 나왔네. 신고. 원래 주택조합 설립은 시군구 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에게 신고.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므로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죠. 2번은 O.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에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민들 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 세 군데가 틀렸네요. 첫 번째, 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그래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구성에서 건설한 주택조합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선 공급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민들 우선 공급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세 군데 틀렸어요. 4번 또 나왔네. 투기과열주간에서 시장에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 선정할 때 신청서 접수 순에 따라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기과열주에서는 접수 순에 따라 지위 인정하면 안 돼요. 5번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 명령처분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0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택 인정되는 매도 청구 틀린가 1번 매도 청구권은 국민들 규모 초과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인정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는 없습니다. 초과하든가 말든가 인정됩니다. 2번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물에 대해서 매도 인정된다. 상식적인 얘기요. 땅 팔고 가라. 그러면 건물은 들고 갑니까? 건물도 당연히 팔고 가야지. 대지는 물론 주택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3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95 미만이다. 10년 전 소유자한테는 안 되지만 100분의 95 이상이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주택의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의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하지 공시가 아니고 시가 틀렸네요. 5번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합니다. 답은 4번. 11번입니다.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 틀린 것 1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 군, 구 승인받는다. 국가, 지자체, 공사는 승인 안 받습니다. 원래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받고 복리설은 시군구 신고하는데 국가, 지자체, 공사는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해요. 틀렸어요. 2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한다. 이건 아직 안 배웠고 3번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도생 안 받아요. 4번 관광특구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5번 공공택지 주택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택지비 공공택지는 공급가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라는 비용을 가산한다. 부대비용이다. 맞아요. 공급가 부대비용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 그게 부대비용. 틀린 것은 1번이었고 12번 공급질서 결함 방지에서 금지 행위가 아닌 것. 자, 1번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주택 상환사채 알선, 입주자 저축 증세의 저당,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주 대책에서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매매 인터넷 광고, 5번 주택 공급할 증서에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의 철거 확인서 매매. 자, 문제 보면 끝이 1번 매매, 2번 알선, 3번 저당, 4번 광고, 5번 매매. 하지 마라 네 가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도 괜찮다. 두 가지. 상속, 저당. 그러니까 12번에 3번은 저당이니까 해도 괜찮다. 답은 3번이고. 13번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다. 옳은 것은 1번. 국장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 시군구 협의한다. 이러면 안 되죠.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1번 틀렸네요. 2번 투기 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계획이 안정되어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시도 이상의 토지과적 지정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가 지정했으면 시, 군, 구가 요청하고 국장이 지정했으면 시도, 시군구가 요청하고 주민은 요청 권한이 없음. X. 3번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 심의 회를 소집해서 토지관리구 지정된 지역별로 토지관리구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해제할 거냐 재검토한다. 국장이 1년마다 재검토한다. 5. 4번 토지관리구가 제한된 전면은 상속의 경우를 포함해서 권리 변동 수반은 모든이다. 토지관리구 지위 전매 알선 안 되는데 유일하게 상속은 됩니다. 상속은 됩니다. 5번 토지관리구 입찰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 전매할 수 없다. 이혼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준 경우 지위는 사업자의 동의받고 줄 수 있습니다. 전매할 수 있다. 그래야죠. 옳은 건 3번이고 14번. 자, 주택 전매이 제한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1번 세대주 근무당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이죠. 가려면 전부 가고 가더라도 수도권으로 가면은 안 돼요. X. 2번 전원이 1년간 해외 체류, 해외 가려면 2년 이상 가야 돼요. 3번 이혼으로 배우자 이전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4번 해외 이주하려면 가려면 다 가야 돼요. 전부가 해외 이주. 5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려면 가려면 다 가야 돼요. 전부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남는 게 도정법 나왔습니다. 도정법 펴보세요. 책 도정법 펴게 되면 336페이지 2번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정비사업. 자, 정비사업이란 이게 지금 하나의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하나의 구도시에서 특정 지역이 이런 특정 지역이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 없고 공원도 없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 안에 있던 건물이 지은 지 너무 오래돼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특정 지역이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가요. 도시 특정 지역이 도시 기능을 상실되니까 도시 기능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정비사업이랍니다. 이래서 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인데 도시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러면 자,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도로 폭이 좁으면 늘리면 되고 공원 없으면 만들면 되고 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물이 너무 노후 불량하면 철거하고 다시 지은대요. 건축물을 개량하는 거. 이 사업이 정비사업이요.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한다.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게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정비사업인데 이 정비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냐 그러면 정비사업이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다음 주 올 때 이거는 반드시 암기와야 돼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읽어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안정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하라. 이 지금 6개의 사업의 특징을 봅시다. 특징 보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입니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시행을 주민들이 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나섭니다.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두 번째, 주택의 재개발입니다. 주택 재개발은 주로 이것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가 많은 데 사게 되는데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이건 누가 하냐 그러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세 번째, 주택의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은 이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를 많이 합니다. 얘는 기반시설이 양호합니다. 기반이 양호하니까 이것도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네 번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반시설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대상지역이 어디냐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사는데 이것은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조합 안 만들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요. 이렇게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만들어서 4개의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4개의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됐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정비 사업할 때 2002년, 3년이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재개발한다 아니면 재건축한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2002년 기점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언제 가서 꺾이냐 그러면 2008년입니다. 2008년 때 미국 리먼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주택 가격이 이제 완전 폭락을 하는 거예요. 폭락해서 지금은 이게 지금 2002년 기점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올라간 데 있고 어떤 지역은 아직도 헤매는 데가 있고 반응이 없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2002년하고 지금 보게 되면 야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항상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할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데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은 딱 하나입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은 아파트 분양가격. 아파트 분양가격이 100원이나 비싸요. 100원. 그러면 비용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있냐. 비용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할 때 들어갑니다. 건축물 개량할 때 비용이 50원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할 때 여기서 따지는 거예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니까 기반시설 정비할 때 5, 60원 되겠고 주택 재개발은 열악하니까 한 30원 정도 재건축은 양호하니까 한 5원 정도 그러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비용이 55원 해가지고 100원 나오니까 해볼만 하다는 얘기고 재개발은 예를 들어서 80원이고 100원이니까 해볼만 하고 이게 주거환경 개선은 100원이나 110원 나오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가 주민이 안 되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나온다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 구조가 맞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때 기준 주택가격이 폭락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내 주택가격이 얼마였냐 만약에 3억짜리다. 내 거를 주고 다시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대 받는다. 3억짜리 주고 3억 받는다. 이게 맞는데 이게 3억짜리가 지금 얼마 됐냐 막 1억이 되고 막 1억 2천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주고 3억을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이 2억이 나오니 1억 5천이 나오니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 특히 재개발은 이 지역에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에서 전부 다 사업이 중단됩니다. 재개발이 지금 단독 다이어트 밀집한 지역에서 여기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아요. 추가 분담금이 여기 대부분 서민들인데 1억 이상 된다 그러면 이거 평생 갚아요. 평생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 기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19은 분양 못 받고 떠나가야 돼요. 여기서 떠나가면 상태가 더 안 좋은 게 이리 간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차라리 하지 말자고. 정비사업 안 하면 우리는 그 동네에서나 돈 없지만 그 동네에 살 수 있으니까 정비사업 하지 말자. 옛날에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말이 있었어도 법에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도 정비구역 해제다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주민들은 정비사업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이 제도 만들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이렇게 해제했어요. 주민들이 하지만 해제한다고. 그럼 이 정비구역이 기반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불량해서 불량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랬더니 하지 말라고 해서 해제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 열악한 기반이 어떻게 되고 노불량 어떻게 되고 도시라도 기능이 점점 상실됐고요. 인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은 할 여력이 없어요. 주민들이 할 여력이 없다고 방치할 수 없고 국가가 직접 나선다. 그래서 들어온 게 5번이 들어옵니다. 5번이. 이해가 안 되니까 5번이 다시 나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특징이 단독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에서 그럽니다. 단독 다세대 밀집된 지역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누가 하냐?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하냐? 시장 군수가 나서가지고 자 문제가 되는 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한 게 정비사업이니까 시장 군수가 이 기반시설 정비를 내가 하겠다. 내가 시장 군수가 할 테니까 주민들은 건축물만 개량이다. 그러고 도입된 게 6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나와서 5번 주거환경관리. 그 상태에서 6번이 왜 또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지금 도로가 이게 전부 다 도로를 하고 이게 한 블럭 이게 50가구 있다, 60가구 있다, 70가구 있다, 80가구 있다. 이거 다 되게 되면 260입니다. 이쪽도 260, 이쪽도 260. 다 더한다 그러면 다 780이네요. 자, 여기를 통째로 우리가 정비사업한다 이렇게. 정비사업한다. 총 몇 세대냐? 780세대다. 해가지고 2배를 지읍시다. 1560세대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 있는 50세대만 딱 철거해서 2배 한다. 100세대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얘가 당연히 훨씬 유리해. 훨씬 유리한데 이렇게 정비사업 이렇게 대규모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기반시설 정비 다 다시 해야 돼요. 기반 정비 다 다시 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 한 블럭만 딱 잡아서 한다 그러면 안에 기반시설 정비할 것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안에 있는 건축물만 개량하면 돼요. 도로 손대지 말고 도로는 국가가 할 테니까 건축물만 개량할 한 블록 단위로 해가지고 건축물만 개량하자. 이래서 난 6번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기존 가로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가 하냐? 물론 사업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에 6개 돼 있고 6개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게 이번에 1월 말에 개정이 되면서 뭘 하겠냐? 이게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5번 주거환경 관리 묶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하나를 하겠다. 2번 주택의 재개발 4번 도시환경 묶어서 재개발이라고 한나름 하겠다. 그리고 3번 주택의 재건축은 그대로 재건축을 하겠다.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법에서 없애고 다른 법을 옮기겠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너는 빠져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3가지로 통합시킵니다. 이래서 도정법이 전면 개편되는데 이 내용이 언제부터 하냐 그러면 1년 후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2월부터. 그러니까 올해까지 우리는 이렇게 보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일부러 도정법이 저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시행시기가 언젠가 그게 미정해서 도정법을 뒤로 밀었는데 시행시기가 확정됐습니다. 내년이라고. 올해까지는 책 내용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도정법 시작하는데 도정법 하려면 337페이지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6가지 있다는 걸 암기를 해와야 도정법을 시작할 수 있어요. 6개 반드시 암기해 와야 됩니다. 6개 암기하시고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